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30대 결혼을 준비하다가 확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린 여자입니다. 요즘은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도 괜히 호적의 줄 하나 더 올라가느니 파혼이 덜 쪽팔린 일이라 생각하고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은 내면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것으로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요,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없었는데, 얼마 전에 제대로 당하고 나서 제 인생의 가치관까지 바뀌어 버렸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남을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 속 알맹이가 제대로 된 인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았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부산에서 쭉 살았었어요.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덕분도 있지만 제가 악기를 전공했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했었어요. 악기를 전공한다는 것은 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유치원 시절부터 피아노를 쭉 쳤었기 때문에 당연히 피아노와 제 인생은 함께 굴러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아노 한 대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는 것을 몰랐었고요. 유명한 교수님들께 레슨을 받으러 주말마다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시간에 레슨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했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오로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시키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그 모든 지원을 해주고 계셨었던 겁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셨고 고집과 아집이 심하셨지만 손녀딸들에게 누구보다 정성을 다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이셨고 둘째가 저희 작은 아버지셨는데 둘 다 남자니까 딸을 꼭 하나 가지고 싶으셨대요. 하지만 그게 어디 마음처럼 잘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결국 딸은 손녀딸로 보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저에 대한 첫정이 어마어마하셨어요. 제가 피아노를 배운다고 했을 때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었죠. 그래서 저는 정말 레슨비 걱정 한 번 없이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피아노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뱉은 말은 무조건 지키는 경상도 사나이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지원을 아낌없이 받았다고 해서 다른 동생들과 차별을 받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동생들에게도 뭔가가 필요할 때 할아버지께서는 다 해주시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친척 동생들이랑 또 잘 어울렸어요. 제가 피아노를 쳐주면 애들이 항상 신기해했고 또 제 연주에 맞춰서 노래라도 부르면 할아버지의 지갑이 스르륵 열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었죠. 저희 가족은 화목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똥고집 때문에 우리 엄마와 작은 엄마가 가끔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일들이 생기긴 했었지만 그것 또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쭉 피아노를 했고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오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곳이 얼마나 치열한 곳인지는 몰랐던 우물안 개구리였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긴 했는데 제 성에 차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적어도 서울대에 갈 실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이라는 도시에는 저보다 날고 뛰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이래저래 친구들의 실력을 보면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했죠.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었으니 당연히 자취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20살의 로망이잖아요. 대학가에서 자취를 하면서 고삐 풀리게 술도 마셔보고 친구들이랑 집에서 파티를 열기도 해보고 남자친구도 사귀어보고요. 그런 부푼 꿈을 꾸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딱 잘라서 혼자 서울에 가는 건 안 된다고 하신 겁니다. 남자도 아니고 어디 여자가 혼자 서울에 가서 살 생각을 하냐고 가족들이랑 같이 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부산에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강제로 이산가족이라도 된 듯이 찢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부산에, 저와 엄마는 서울로 가게 된 것이었죠.
아니, 너도 이제 성인인데 굳이 내가 따라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말 저 노진의 고집을 누가 꺾겠어? 나도 혼자 사는 꿈을 꿨는데. 아니, 엄마는 서울에 가면 친구들도 없는데 외로워서 어떻게 해. 나도 국제 콩쿨이나 학교 시험 같은 거 준비하면 늦게나 들어올 텐데. 몰라. 엄마 자꾸 외롭고 쓸쓸하면 부산에 내려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근데 너 혼자 밥은 해 먹을 수 있니? 저는 엄마가 하루빨리 외로움을 느껴서 부산에 내려가길 바랐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을 하고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너무 신이 나서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매일 술 마시러 다니고 하니까 엄마가 외롭고 쓸쓸하셨나 봐요. 저를 두고 부산에 가버리신 거죠. 처음에는 할아버지께 들키지 않아서 잘 넘어갔는데 그게 얼마나 갔겠습니까? 저도 엄마도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가 할아버지께 들키고 말았고 크게 혼쭐이 나면서 강제로 엄마는 다시 서울에 오셨죠. 그만큼 저희 집안에 할아버지의 말은 법이기도 했고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 엄마와 통화를 하시면서 저를 그냥 부산에 있는 대학에 보낼 걸 그랬다고 후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해외 유학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학을 꿈꿀 테지만 제가 유학을 갔다가는 저희 부모님께서 얼마나 외로워하실지 상상이 가질 않았거든요. 분명히 외국에 혼자 보내서는 안 된다고 저희 엄마도 강제 출국을 하게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돈 걱정 하나 없이 살아왔지만 이것도 어느 날부터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죠. 세상에 부라는 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 유지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쓰다 보면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집안이라는 게 항상 활짝 피어있는 꽃 같을 순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힘이 든 상황에서도 항상 웃음꽃을 잃지 않으려고 했고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고 으쌰으쌰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점점 집안 사정이 힘들어지자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셨고 주변에서는 저러다가 병이라도 나겠다며 걱정을 하셨죠. 저희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기를 기회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노력하면 안 될 것도 없다고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서 점점 집안 살림을 줄여나가야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집을 줄였고 그 다음에는 작은 아버지의 집을 줄였고 각자 집에서 타고 다니던 자동차도 팔아서 작은 차로 바꾸고 그렇게 세간 살림을 줄였지만 한번 위기를 겪은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어영부영 먹고 사는데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음악을 하고 있으니 이게 돈이 되기는커녕 계속해서 돈을 써야만 하는 겁니다. 해외 콩쿨에 나가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연습실도 빌려야 했고 저는 점점 꿈을 포기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악기를 전공한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면 뭘 하는지 아세요? 사실 어디 교향악단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다행이죠. 교회에서 반주라도 해도 다행인데 대부분은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더 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하게 돼요. 은근히 피아니스트들이 할 일이 없거든요. 실력을 인정받아서 연주회를 하고 인기몰이를 하는 것도 몇 안 되는 피아니스트들이나 가능한 일이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아니스트가 몇이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국내에서 유명하다는 피아니스트들 아마 5명도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5명 안에 들 수 있는 실력이라면야 좋겠지만 제가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유명한 학교 출신도 아니고 하니까 연주자로서의 꿈이 점점 접히게 되더라고요. 물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냐. 제가 의지박약이다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집안 사정이라는 게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욕심을 부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악기 한 대 값이 몇 천만 원이고 관리를 하려면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게다가 쉼없이 악기만 연주를 했다 보니까 이제는 슬슬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악기와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느낌도 드는 겁니다.
악기라는 게 정말 섬세한 거잖아요. 그래서 연주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악기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번아웃이 제대로 온 겁니다. 평생 악기만 가지고 놀았으니까 이제는 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른 거죠. 집안 사정도 사정이고 권태기도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한 방에 저를 확 때려박으면서 저는 의지를 잃어버리며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되었어요. 피아노를 쳐봐야 재미도 없고 또 제가 원하는 소리도 나오지 않고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피아노를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께 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누구보다 황당해 하셨습니다. 아니, 너 지금 몇 살인데? 너 27이야. 5살 때부터 22년 동안 쉬지 않고 피아노만 친 네가 갑자기 피아노를 그만두면 뭘 하겠다는 건데? 아, 몰라. 뭐든지 할 일이 있겠지. 요즘은 자격증도 많이 딴다던데. 나도 미용 자격증이나 아니면 바리스타 자격증 이런 거 따볼까? 얘가 진짜로 정신 나간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 얘, 너 손이 생명인 애가 그런 일을 하다가 손이라도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잔말 말고 피아노나 쳐. 못하겠다니까. 엄마, 내 동기들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하나같이 대학원 진학했거나 아니면 유학을 갔다거나 레슨을 쉬지 않고 받아. 근데 나는 그럴 수가 없잖아. 집에서 지원을 빵빵하게 해줄 수도 없고 지금 내 실력으로는 어디 교향악단에 들어가는 것도 무리야. 교회에서 반주하는 일도 자리가 없다고. 얼마나 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건데. 네가 잘 생각해봐. 매너리즘에 빠져서 못하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바리스타 자격증이 뭐니 그런 소리 할 시간에 악보 하나 더 외우고 공부를 해. 집에 피아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연습을 왜 안 하는 건데. 여긴 방음시설도 안 되어 있는 아파트인데 어떻게 피아노를 아무 때나 쳐. 나 부산 내려오고 나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 자신감도 없다고. 여기서 레슨을 받을 곳도 없고 연습할 수도 있는 곳은 더더욱 없고. 저는 불만만 내리 말을 했어요. 사실 저라고 부모님께 상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실력이 부족한 탓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돈이 없어서 내가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아서 남들처럼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되었다는 불만이 터지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도 더 이상 저에게 피아노를 치라는 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연습을 하지 않았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손풀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로하신 할아버지께서 그런 저를 보고 걱정도 하시고 혀를 끌끌 차기도 하시면서 나무라긴 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귀에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제 인생이 남들과 자꾸 비교가 되고 암울하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우울증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뭘 해도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무기력해지는 제 모습이 점점 방송에서만 보던 우울증 환자랑 비슷해져 간다는 것을 알았죠. 음악을 했기 때문에 감정이 예민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근본적인 것이 다른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우울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기록이 남으니까 혹시라도 저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울증이라는 것을 핑계로 삼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제 정신이 멀쩡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티려는 저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걱정이 많으셨고 결국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서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았던 저는 28살이 되어서 모든 걸 새롭게 털고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별의 별 것을 다 해봤어요. 가볍게 말을 했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빵집에서도 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취직을 해보겠다고 이력서를 돌려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다 길게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저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뭔가 하나씩 어긋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피아노 생각이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저는 근 3년 만에 악기 앞에 앉았어요. 손이 전혀 풀리지가 않아서 제 마음처럼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피아노를 일이라고 생각했을 땐 정말 죽을 것처럼 싫었는데 일을 따로 두고 피아노를 치니까 마음이 달리 먹어지더라고요. 저는요, 무작정 집 근처에 있는 피아노 학원들을 돌아다니며 강사를 구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딱 한 군데에서 마침 다음 달에 그만두는 선생님이 있다고 일을 해줄 수 있냐는 답변이 왔고, 저는 그렇게 피아노 학원에서 제가 처음 피아노를 시작했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레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뚱뚱땅땅 치는 게 전부인 아이들이었지만 처음 피아노를 시작했었을 때 그 기분이 들면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작은 피아노 학원에서 쭉 선생님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학교 동기에게서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저랑 제일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얘는 일이 좀 괜찮게 풀려서 교향악단에서 세컨 피아노로 반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피아노 강사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좋은 자리가 있다면서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자리인가 했더니만 서울에서 꽤 자리를 잘 잡은 피아노 학원이 있는데 저에게 인수를 해볼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더라고요. 초등학교 앞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전공을 하고 싶어서 레슨을 받는 애들도 좀 있다고, 자리가 커서 초기에 인수할 비용은 좀 들어갈지 몰라도 본전은 뽑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원래 운영을 하던 원장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급하게 정리를 한다는데 남 주기는 아까워서 저에게 먼저 말을 하는 거래요. 그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을 떠나서 서울에서 홀로 서기를 한다면 지금보다 더 바빠질 테고 먹고 사는 걱정에 급급할 테니 쉼없이 또 다른 생각 없이 제 인생을 달릴 수 있겠다고요. 저는 부모님께 그리고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렸고, 할아버지께서는 기력이 많이 쇠한 상태시라 조금은 아쉽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집안의 돈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었기에 또 홀로 서기를 제대로 하고 싶었기에 저는 무리를 해서 대출을 받아 학원을 인수했습니다. 솔직히 좀 걱정은 있었어요. 대출을 받는다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 나이가 나이신 만큼 잠도 많이 늘어나셨고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할 만큼 몸이 많이 늙으셨거든요. 제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학원을 인수한 지 6개월이 좀 지났을 무렵에 원하지 않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생 저를 자식보다 더 예뻐해 주신 할아버지께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는 소식이었죠. 레슨을 하는 아이들 학부모께 미리 공지를 드리고 부산으로 바로 달려갔어요. 다행이었던 것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왔냐? 서울에서 고생 많지? 내가 서울에도 가보고 했어야 하는데 도무지 거기까지 갈 체력이 안 된다. 잘하고 있어요. 뭐 거기까지 와서 잔소리를 하시려고. 할아버지, 아직 우리 시간 있잖아요. 천천히 회복해서 오시면 되지. 얘기 임마. 내가 뭐 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갔다 왔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살아야 한다. 내가 우리 손녀딸 시집 가는 건 봤어야 했는데. 끝까지 제 걱정만 하시다가 할아버지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그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곤히 잠이 드신 줄 알았는데 그대로 눈을 뜨지 못하시고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화창했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미련 없이 떠나신 할아버지였기에 가족들은 심하게 슬퍼하진 않았습니다. 차곡차곡 정리를 다 하셨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본인의 뼈와 살을 나누듯이 온 가족들에게 본인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시고 가셨어요. 저는 그런 할아버지가 참으로 존경스러웠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열심히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운명처럼 예비 신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은 피아노를 배우러 온 학생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강생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랑 동갑이었는데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찾아와서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취미 생활로 하기엔 기초부터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악기이기도 했고, 손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힘든 악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32살에 찾아와서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뭐 때문인가 싶었죠. 그게 제 친구가 4달 뒤에 결혼을 하는데 축가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노래는 좀 합니다. 근데 반주도 제가 치면서 해주고 싶어서 혹시 4개월 안에 한 곡만 마스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면 달달 외워서 가능하긴 할 거예요. 일단 기교 부릴 생각은 빼고 한 곡만 죽어라고 연습해 보는 걸로 하죠. 제가 악보 보기 쉽게 해드릴게요. 한 곡만 딱 완곡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유행하는 축가송이기도 했고 코드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서 연습을 매일매일 꾸준히만 하면 가능하겠다 싶었어요. 예비 신랑은 은행원이었는데 퇴근 시간이 생각보다 늦더라고요. 저희 학원이 그래도 늦게까지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려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저희 학원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 8시 반쯤 되어야 오는 예비 신랑을 기다렸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꼬박꼬박 찾아오는 예비 신랑을 위해서 열심히 코드를 알려주었습니다. 은행원들이 다들 똑똑하다고 하더니만 그게 사실인 건지 습득력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할 때마다 곧 잘 따라오더라고요. 손이 길고 예뻐서 그런 건지 피아노를 칠 때마다 은근히 섹시한 모습이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 절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맞춰서 완벽하게 한 곡을 마스터할 수 있었어요. 피아노를 배우지 않은 사람 치고는 상당히 진도를 잘 따라와준 덕분이었습니다. 곡이 어렵지 않은 곡이긴 했지만 코드라는 게 여러 개의 건반을 눌러야 하다 보니까 초보자들에게 어려운 건 똑같거든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이 나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찾아와서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취미로 살살 처음부터 배워보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반가웠어요.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학원 문을 닫으면서 쌓인 정이 있었달까요? 그렇게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레슨을 받으러 왔고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시작해서 처음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에게 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뭔가 쉼없이 달려오기 시작하면서 연애세포가 확 죽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비 신랑을 보면서 그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랄까 봄이 찾아온 듯 했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차이는 것은 죽는 것보다 싫었기 때문에 마음을 꽁꽁 숨기고 있었는데 예비 신랑이 저에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8개월쯤 되었을 때 발렌타인데이가 찾아왔고 그날 저는 고백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냥 수강생 하나 잃는 결과밖에 더 나겠냐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통했을까요? 저만 홀로 짝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저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서로 용기가 없어서 소심해서 간만 보고 있었던 건데 둘 다 발렌타인데이를 고백데이로 정했던 것입니다. 33살이라는 나이에 유치하긴 하죠. 제가 초콜릿을 선물로 준비했는데 예비 신랑은 꽃다발을 들고 왔더라고요. 서로 준비한 것을 내밀었는데 말을 하지 않아도 진심이 통한다는 것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는 그날 누가 먼저 사귀자고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통해서 손을 잡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기로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것은 할아버지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가 연애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의 연애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랑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서로에게 정말 충실한 삶을 살았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밤 9시 반까지 학원 문을 열었던 저였기 때문에 그만큼 출근은 조금 늦게 점심을 먹고 했었거든요. 애들 학교가 끝나야지만 학생들이 피아노를 배우러 왔기 때문이었죠. 제가 점심때쯤 일어난다는 사실을 안 예비 신랑은
본인이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저에게 모닝콜을 해주어서 깨워주었어요. 매일매일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면 은행에 별일이 없을 경우 항상 학원으로 찾아와 피아노 연습을 했고 저와 함께 퇴근을 해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일찍 끝나는 날에는 저녁을 학원에서 같이 먹기도 했었고요. 저는 정말 매일매일이 행복해서 부산집에 가는 것조차 까먹어 버렸습니다. 주말이면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부산에 방문을 했었는데 연애를 한 이후에 부산에 가는 일이 딱 사라지자 저희 부모님께서도 눈치를 채신 거죠. 얘가 주말에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산에도 안 오는구나 싶으셨나 봐요. 제 옆구리를 콕콕 찔러 보시더니만 어떤 사람인지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근데 눈치가 없는 저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자취를 하고 있는지는 부모님께서도 아셨으니까 주말에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서 밥을 해먹고 영화를 보면서 늘어져 있는데 집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주말에 등장을 할 사람도 없는데 누가 비밀번호를 치나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떡하니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는 머리 위에서 까마귀가 까악까악하고 우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 우리 딸 남자친구구나. 맞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얘가 연애를 하느라 부산에 안 내려오는 거라니까. 내 말 맞지? 이야, 내가 진짜 우리 딸을 믿어도 너무 믿었지. 아니, 연애를 한다고 부산 집에 안 와? 나는 네 엄마한테 주말에 레슨이 생겨서 못 오는 걸 거라고 말을 했었는데. 레슨은 무슨. 아니, 일주일 내내 어떻게 레슨을 해?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쉬는 날 한 번쯤은 있어야지. 일단 이렇게 만나보게 되어서 기분은 좋네요. 나는 우리 딸이 뭐 비혼이라도 하겠다고 난리를 칠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번듯한 남자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이름 뭐예요? 나이는 몇이야? 엄마,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이게 무슨 실례야? 그것도 연락도 없이. 나 정말 황당해서. 우리가 연락을 하고 왔으면 남자친구 얼굴이나 봤겠니? 우리 정말 궁금해서 온 거니까 편하게 하던 거 해도 돼. 엄마랑 아빠가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편하게 있어. 진짜 주책이야. 연락이라도 하고 왔어야지. 이게 무슨 꼴이람?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늦게 드리네요. 저는 정아 씨 남자친구 윤서한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동갑이고요. 지금은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동갑이야? 어쩜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은행에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정년도 아주 짱짱하겠네. 아이고, 어쩌다가 우리 딸이랑 연애를 하게 됐어? 엄마는 정말 세상의 모든 주책을 다 떨겠다는 심산인 건지 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모조리 다 쏟아내셨어요. 오죽하면 뚱에 있던 아버지까지도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애들 부담스럽겠다고 말리실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 저는 얼마나 쥐구멍에 숨고 싶었겠어요. 한바탕 질문이 끝이 나고 저희의 연애 스토리까지 다 들은 엄마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저는 정말 뜨악했어요. 예비 신랑 앞에서 별꼴을 다 보여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정아 할아버지가 정아를 그렇게 예뻐하셨었거든요. 그러셨구나. 안 그래도 정아 씨한테 이야기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돌아가셨다고. 맞아요. 그래서 두 사람 나이도 지긋하게 먹었는데 언제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엄마,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우리 아직 창창하고 젊거든. 결혼 같은 걸로 자꾸 부담 주려고 하지 마. 알겠어? 네가 무슨 창창한 나이야.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직장 번듯하고 너는 너 사업 잘하고 있고 너 요즘 학원 장사 잘 된다며. 이럴 때 둘이 딱 합쳐가지고 노후까지 먹고 살 돈도 벌고 의지도 하고 그러면 좋은 거야. 안 그래? 그죠? 예비사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은 서로를 좀 알아가고 있는 입장이라 조금만 더 진득하게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도 잘 못하는 예비 신랑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똑부러지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의외의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했고 또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 진중한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뜨뜨미지근하게 대답을 했으면 저희 친정 부모님들께서도 곤란하시거나 혹은 실망을 하셨을 텐데 그런 불신 하나 없이 믿음직스럽게 말을 해주었으니 저희 부모님께서도 서울에서 제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안심하고 내려가실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한바탕 그 난리를 쳤음에도 예비 신랑은 저에게 군소리 한 번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저는 정말 불편했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한 예비 신랑에게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비 신랑은 오히려 저희 부모님을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어서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 찝찝함이 생겼어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 저희가 보겠다고 작정을 하고 본 것도 아니었고 갑작스럽게 만나게 된 것이었지만 쨌든 한 번이라도 인사를 올렸는데 예비시댁에는 인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예비시댁은 시어머니 혼자 계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말로 예비 신랑이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다고 했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외로움을 좀 타실 것 같은데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물론 당장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 물꼬를 트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 두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먼 미래까지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말만 하는 것보단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라도 미래를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어머, 말로만 듣던 우리 서한이 여자친구구나. 피아노 학원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나는 서한이가 갑자기 피아노를 배운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지 뭐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영광이에요. 무슨 영광까지. 그런 인사치레 할 필요 없어.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서로 편안하게 대하자고. 알았지? 어머님께서도 저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 이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선물 준비해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사온 영양제 세트를 선물로 드리니까 표정이 오묘하게 바뀌시더라고요. 그 표정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나름 준비할 수 있는 선에서 잘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 눈치로 보였습니다. 평소에 드시는 영양제가 없다는 것을 예비 신랑에게 확인까지 하고 산 것이었는데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며느리가 되는 사람의 기본 자세인 걸까요?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먹을게요 하고 당당하게 말을 하면 되는 건데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던지요. 영양제? 나는 스카프 같은 걸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아직 처음 보는 거니까 취향을 서로 모를 수도 있지. 일단 잘 먹으마. 다음부터는 다른 걸로 부탁할게. 아, 네. 제가 미리 알았으면 어머님 취향으로 준비했을 텐데 죄송해요. 아니야, 모를 수도 있지.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술적인 센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뭐야. 아무튼 만나서 반가워. 할 말은 또 다 하시는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눈알만 굴리고 있으니까 예비 신랑이 나서서 분위기를 수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지만 또 불편하지만은 않았던 만남을 한 뒤로부터 저희 사이는 급격하게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풋풋하게 소꿉놀이를 하듯이 연애를 해왔는데 양가 부모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하면서 만나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지나가다가 예쁜 소파가 보이면 신혼집에 들여놔도 좋겠다 하는 대화가 아무렇지 않게 될 정도로 말입니다. 솔직히 예비 신랑은 누가 봐도 1등 신랑감이었어요.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애정 표현도 잘해주는 사람이었고요.
은행원이었잖아요. 은행에 취업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있는데 정년이 보장이 된 은행원이라는 것이 무척이나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개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등록을 하는 3월이 가장 피크로 장사가 잘 되었고 방학 중에는 장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들쑥날쑥한 월급인데 고정급여가 있으면 생활하는데 훨씬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비 신랑과의 결혼이 저에게 더 득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예비 신랑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주말에 저희 집에 오면 항상 제가 해준 밥이 맛있다고 자기는 정리를 못해서 집이 조금 지저분한 편인데 저희 집은 늘 깔끔하다고 부러워했어요. 게다가 저희 사이에서 아이라도 태어나게 되면 클래식으로 태교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고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 나이에 개인 학원을 운영하고 서울에 자취집도 있고 하는 게 자산 관리를 잘한 거나 다름없다면서 저희 두 사람이 평생 잘 어울리는 한 쌍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 말에 동의를 했고 저희는 양가에 각자 찾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연애를 한 지 1년이 차에 되지 않았지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저희 두 사람이 함께 차곡차곡 쌓아가는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니 양가에서는 더 볼 것도 없다며 당장 상견례를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기뻤습니다. 어느 집안에서도 반대하는 의견 하나도 없이 저희의 앞길을 축복해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견례 또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은근히 부산에 내려와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눈치셨어요. 원래 그런 건 여자 쪽 집안이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서울에서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슬쩍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자기 혼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건 무리고 저희의 직장이 전부 서울에 있는데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불필요한 시간 소모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했어요. 예비 신랑도 저도 출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저야 널널하다고 하지만 은행원들은 널널하지 않으니까요. 결혼식도 서울에서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니 부모님께서 차를 끌고 서울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아유, 왜 힘들게 차를 끌고 온다고 그래? KTX 타고 오면 2시간 반이면 오는데. 가는 김에 일도 좀 보고 하려고. 저 상견례 어디서 할지 식당은 정했냐? 아무래도 한정식 집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긴 한데 아버지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내가 알아서 예약해 놓을 테니까 주소 찍어주는 곳에서 뵙자고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울까지 왔는데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지 않겠냐? 아버지께서 직접 예약을 하신다고 하시니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양가 취향을 전부 다 고려해서 잡는 게 어려운 일이긴 했으니까요. 상견례 당일이 되고 아버지께서 예약을 해두셨다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서울에서 유명한 곳은 아니었지만 새로 리모델링을 했다고 평이 자자한 호텔 주소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이런 곳은 또 어떻게 아시나 하고 신기했죠. 저랑 예비 신랑이 먼저 도착을 했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택시를 타고 오신다고 하셔서 호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도착을 하시고 먼저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도 곧 도착하신다고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호텔 입구에 있다고 하니 호텔 입구에서 같이 들어가자 하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그렇게 하자고 하셨고요. 한 3분쯤 지났을까 아버지 차가 보였습니다. 호텔 입구는 발레 파킹을 맡기는 게 대부분이라 아버지께서 옆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들어오시려나 했는데 바로 호텔 입구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확 꽂히게 들리더라고요. 엄마 세상에 여기는 그 대신 주차해주는 사람들한테 주차 맡기는 곳 아니니? 모닝을 타고 여길 들어오는 똥백장이 있네. 네? 아유 어머님 모닝을 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나 짝도 두껍다. 여기 출줄이 번쩍번쩍한 외제차들이 줄을 서 있는데 모닝이 무슨 말이니? 저 작은 차는 아무데나 주차를 해도 되겠구만.
저거 저희 아버지 차예요. 어머님, 차로 그렇게 사람 평가하고 무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뭐라고? 아니, 이예비 사돈어른 차가 모닝이라고? 그 순간 모닝이 저희 앞에 딱 멈춰 섰고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저희 부모님께서 창문을 내리셨습니다. 호텔 발레 파킹을 해주시는 분께서 차 안에다가 열쇠를 두고 내리시면 된다고 말을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우리 가족을 보면서 시큰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비 사돈 모닝을 타시는 분이셨어요? 참 신기하네. 요 똥차 굴러는 가나요? 예? 아니, 그럼요. 차가 굴러가니까 부산에서 여기까지 타고 왔죠. 이 작은 차도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네요. 아니, 대충 주차하고 오시지. 모닝 끌고 다니면서 무슨 불을 누리겠다고 주차 대행을 맡겨요. 부끄럽게. 이 차가 뭐가 부끄럽다고 그러세요? 고속도로에서도 문제없이 잘만 달릴 수 있는데 차가 잘 나가기만 하면 됐지. 뭐 비싼 차를 꼭 타야 하나요? 순간 발레 파킹의 순서가 되고 저희 엄마가 황당하다는 듯이 창문을 올리고 내리려고 하는데 제가 차문을 열어드리려고 하자 누군가가 뛰쳐나와서 우리 조수석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까만색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정장을 입으신 분이었는데 딱 봐도 부자의 향기가 줄줄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레 파킹을 하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얼핏 사장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예비 신랑도 예비 시어머니도 당황스러운 얼굴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분들 모시겠습니다. 차 가까운 곳에 대줘. 내가 모시고 싶었던 분들이시거든.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회장은 무슨 회장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부끄럽지. 그 예약해둔 식당으로 안내 좀 해줘. 아유, 당연하죠, 형님. 그리고 회장 소리가 뭐 어때서 그렇습니까? 제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회장이라는 말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싹 굳어지더라고요. 모닝을 타고 왔으면서 무슨 회장 타령을 하냐는 얼굴을 하고 계신데 사실 저도 왜 회장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건지 좀 의아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 사장이라면 사장이긴 했는데 호텔 사장한테 회장님 소리를 들을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예약해둔 식당에 올라가서 그 의문이 전부 풀렸습니다. 형님, 제가 오늘은 형님네 집안에 아주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하니까 쏘겠습니다. 그 사돈 되신다고요? 정아는 저를 너무 어릴 때만 봐서 기억도 못하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애틋한 조카나 다름없습니다. 저희 정아 시집살이 시키지 마시고 예쁘게만 봐주십시오. 아이고, 이 사람이 또 주책이야, 주책. 아유, 얼른 가봐. 일도 바쁘다면서. 형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평생 회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렇게 꾸벅 인사를 하고 호텔 사장이라는 분이 떠나셨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계속해서 의문점이 가득하셨던 거죠. 삐까번쩍한 차도 아니고 모닝을 타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셨을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셨죠. 아니, 회장은 무슨 회장입니까? 세상에 모닝을 타고 다니는 회장도 있습니까? 혹시 저희한테 잘 보이시려고 쇼를 하시는 건 아니죠? 아유, 어머니, 무슨 그런 소리라고 그러세요. 모닝은 그냥 세컨드 차겠죠. 그쵸, 장인어른? 제 유일한 차 맞습니다. 혹시 차 때문에 실망을 하셨습니까? 했다 마다요. 아니, 딸한테는 학원 차리느라 냈던 대출비까지 싹 갚아주고 집도 해주셨다는데 차는 왜 그런 걸 타고 다니십니까? 혹시 뭐 회장님인데 서민 코스프레 같은 거 하십니까? 잠깐만요. 어머님, 제가 학원 차리느라 대출비 냈던 걸 아버지께서 갚아주신 사실을 어떻게 아세요? 이건 이 사람에게도 말 안 했던 건데?
그러자 예비 신랑의 표정이 싹 굳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저도 의아했는데 예비 신랑의 얼굴을 보고 저도 정색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람 은행에 다니고 있었잖아요. 저와 결혼을 하려고 조사를 해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앞에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봤던 거죠. 근데 그게 제 동의를 받지 않고서 임의로 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제 기분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학원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서울의 초등학교 앞에 좋은 자리에 크게 냈는데 그 대출 빚을 한 방에 갚아줄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이 있는 집안이니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모닝을 타고 등장을 하셨으니 당황하셔서 막말이 나간 거죠. 알고 보니 빚 갚아준 게 전 재산은 아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이 결혼 시켜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고민이 들었다는 사실을 티를 내는 바람에 제가 눈치를 채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인상을 쓰고 있자 예비 신랑은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수습을 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거짓말로는 커버를 칠 수 없었던 겁니다. 너무 명확하게 진실이 드러나 버렸는데 이걸 어떤 거짓말로 덮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은 거짓을 낳는 법이라고 거짓말이 쌓이면 결국에는 꼬리가 잡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주 멘탈이 탈탈 털린 듯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집 사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아서 학원을 인수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 사정은 좋지 않았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부산에서 국수면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대대손손 내려오는 국수 공장이라 단골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더 저렴하고 많은 양을 뽑아내는 국수 공장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전통을 고집한 저희 할아버지의 공장은 점점 거래가 끊어지게 되었죠. 거기다가 저희 할아버지 고집이 대단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절대로 현실과 타협해서 면을 뽑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점점 손해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공장을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중 한 명이 맡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분 다 공장에서 일을 하셨지만 사장 자리에는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작은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께 공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신 거죠.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반반으로 지분을 나누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셨었는데 작은 아버지께서 대신 부탁이 있으니 하나만 들어달라고 하셨답니다.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사실 자금 자체는 조금 부족했는데 작은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피를 나눈 형제처럼 생각했던 친구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고 울면서 연락이 왔다고 그 투자만 좀 해주면 공장 운영에 있어서는 손을 떼겠다고 자기는 월급 받는 직원으로 만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공장의 전통을 유지하되 개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였고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신 겁니다. 그 작은 아버지의 절친이 바로 호텔 사장님이셨던 겁니다. 호텔 사업을 시작하신 건 최근의 일이었지만 그 이전에 아버지께서 공장을 담보로 잡고 빌려주신 투자금 덕분에 지금의 호텔 사업까지 발을 뻗을 수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아버지께서는 한 사람의 사업을 살리신 거죠. 호텔 사장님께서는 투자금을 당연히 배로 갚은 것은 물론이고 작은 아버지께도 주식을 일부 양도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사업이 성공을 한 덕분에 아버지께서는 공장도 지키고 가족도 살리고 의리도 얻었으며 부까지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학원 빚도 한 방에 갚아주셨고요. 집도 하나 얻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국수 공장의 전통 라인과 일반 생산 라인을 따로 가동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대량의 국수를 살 수 있는 사업까지 발을 뻗으셨고 전통이 고스란히 담긴 국수들은 선물용으로 만들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덕분에 무슨 지역상도 받았고요. 인정도 받았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국수면이 저희 아버지 국수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아버지를 호텔 사장님께서는
제일 큰 투자를 해줬다는 이유로 회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신 겁니다. 저도 자세한 인과관계는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 사장님과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먼저 끼어드시더라고요. 저는요, 뻔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나, 그러셨구나. 어쩐지 조금 부티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회장님 대우를 받으실만 하네.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희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쓸어 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딸에게 줄 재산은 미리 다 넘겨준 거고요. 아유, 벌써 상속까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애들 신혼집을 구하는 건 문제가 없겠네요. 지금 살고 있는 원룸도 해주고 학원도 차려줬는데 재산 줄 거 다 줬지요. 남은 돈은 사회에 기부할 겁니다. 뭐라고요? 아니, 돈이 있으면 자식들 미래부터 먼저 살피셔야지. 그걸 왜 아깝게 사회에 기부를 합니까?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왜 반대를 하십니까? 제 일에 와해가 불과하는 사돈은 좀 그렇습니다만. 애들이 먼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돈도 있으신 양반이 모닝 타고 다니실 때부터 알아봤다지만. 그렇게 불만이시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시면 되겠네요. 정아야, 일어나라. 여기서 우리가 밥을 더 먹으며 이야기를 나눠야 할 이유가 있겠니? 없어요. 아니, 서한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좀 그렇다. 어떻게 나도 모르게 내 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 그게 왜 결혼하려는 사람 앞으로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니? 빚이 있으면 결혼 반대하시려고요? 당연하지. 빚이 있는 걸 속이고 결혼하면 되겠니? 속이겠다고 한 적 없어요. 애초에 제가 말을 했겠죠. 그 사실을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조회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신뢰감이 없다는 뜻이라고요.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혼을 없겠다는 거야? 네, 신뢰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랑 무슨 결혼을 해서 살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저희 아버지 차 보자마자 똥차니 뭐니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검소하게 사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니, 모닝 타는 사람은 전부 가난한 사람이라는 편견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저는요, 그런 편견 가진 사람들이랑은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공장까지 가진 사람이 제네시스, 벤스 이런 거 타면 되지 뭐 한다고 모닝을 타고 다녀. 무슨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지 않어? 뭐가 이상합니까? 차 잘 굴러가고 주유비 저렴하고 주차하기 쉽고 통행료도 싼데 경차 타는 게 얼마나 이득인데요. 거기다가 우리 두 사람만 타고 다닐 차인데 커봤자 어디다 쓴다고? 따발총이 날아가듯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할 말을 우르르 뱉었습니다. 하나같이 숨이 찬지 씩씩거리는데 여기서 뭘 더 해봐야 좋은 꼴은 못 보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방을 챙기니까 예비 신랑이 제 손목을 잡으면서 애처로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물론 제가 빚이라도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몰래 조회를 해봤다는 거.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의 차를 보고 똥차니 뭐니 격에 안 맞게 모닝을 타고 다닌다고 훈수를 두는 예비 시어머니는 못 참겠더라고요. 저희 집안에 돈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와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시커먼 속내가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한 씨, 나 서한 씨랑은 결혼 못하겠어. 우리는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돈 많은 여자 만나서 승승장구하길 바랄게. 잠깐만, 정아 씨. 우리가 실수를 좀 저지른 것 같아. 결례를 범했어.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잖아. 그러니까 제발 마음을 돌려줘. 아니긴 뭐가 아냐. 당신이 실수를 해놓고 사과는커녕 변명만 하고 있으면서. 당신은 나를 믿지 못해서 나한테 물어봐도 될 것을 몰래 조회를 했어? 아니, 그거 불법 아니냐고.
제가 불법이라는 말을 꺼내자 예비 시어머니도 예비 신랑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눈알만 굴리더라고요. 평생 직장이라는 은행에서 다루는 개인정보가 얼마나 보호되어야 하는 건지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자기 임의로 함부로 꺼내봤다는 것부터가 징계 사유였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어디 밀고라도 할까봐 눈치는 보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까지도 꼴불견이더라고요. 저는 이별을 고했고 친정부모님들과 함께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저를 따라와 절절 매달리진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꼴에 자존심은 있는 건지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걱정 반, 의지 반으로 학원에 당당하게 출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별일이 없었어요. 학원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전 예비 신랑이 찾아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이 없어서 안심을 했죠. 그런데 딱 일주일이 지난 뒤 술에 만취해서 학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에게 매정한 년이니 뭐니 하면서 고성방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데 처음으로 남자라는 존재가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바로 경찰을 불렀고 영업방해 및 협박죄로 전 예비 신랑은 벌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과 학원 주변에 경찰들이 순찰을 더 자주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도 다니는 학원이라 경계를 해야 했어요. CCTV도 더 달았고 보안키도 바꾸었습니다. 몇 번 더 그런 일이 생기면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되어서 처벌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도 술 먹고 그런 난동을 부린 것이 쪽팔렸는지 정말 그 뒤로는 아예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는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잘 지냅니다. 가끔은 혼자 텅 빈 학원에서 연주를 해보기도 하고요. 예전의 기억을 살려서 콩쿠르 영상을 찾아보기도 한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부산에서 잘 계시고 저희 가족에게도 별일 없습니다. 가끔은 외롭다는 감정이 조금 들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파혼을 했던 나를 되살리며 제 일에 더 집중해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씩씩하게 잘 일어난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뿌듯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오겠죠? 그날이 오길 기도하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